듣기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사랑연구소. 지금까지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면, 네, 이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죽음 직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도착하셨나요? 도착했습니다. 네, 은동씨, 네. 어떻게, 어디서 죽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들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아빠가 죽을 때 마지막 보는 가족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뭔가 내 인생 마지막 장면이 가족들이 우는 장면인 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슬플 거고. 그래서 저는 이별이 아직 무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걸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 다를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죽음이 생각보다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정말 순간순간 더 사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완전 반대인데, 네. 저는 일단은 병원에서 죽느냐 집에서 죽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랑 친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네, 불러놓고, 물론 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거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죽기 하루 이틀 전에 너 나 죽을 때 울지 마라 라고 엄포를 들 거예요. 무섭다. 네, 나 죽을 때 엉엉 울면 매일 밤 꿈속에서 나와서 널 괴롭히겠다 라고 엄포를 두고, 제가 찾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막 찾다가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어요. 캐나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건데, 죽기 직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각 능력은 정상인 일반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다 듣고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무리하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자면, 울지 말고 나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친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일일이 들으려면 좀 빨리 부르셔서 다 듣고 해야겠네요. 저는 뭔가 죽기 전에,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 지구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명이 생기거나 네. 뭔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죽기 직전까지 사랑하다가 혹은 그 사명에 기여하다가 죽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전에, 그때면 뭐 기술이 발달해서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있으니까 이제 페어웰 파티를, 장례식을 이제 다 모아서 하고, 살아있을 사랑하는 때. 사람들. 네. 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신혼여행 떠나는 것처럼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낭만적이다.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이 저 이거- 기억이 남아있었나? 이거 제 고등학교 로망이었는데 왜 채가세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미 여기 방송에 공표된 거니까 이제 내가 해서야죠. 그럼 네, 좀 더 얘기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저 로망이 생겼어요, 덕분에. 왜 제가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까지 했나요? 네, 이 얘기까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뭐 제가 우주 어딘가에서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에 묻히거나 물에 뿌려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곳을 찾아가야 뭔가 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늘을 이제 보면서 어디서든 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주니까 엄청 광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거대한 대자연에서 비물이 되어서 뭔가 이 삶에 대한 미련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러게요. 좋을 것 같다 네. 생각했습니다. 저도 광활한 우주를 보고 저 자신의 미약함을 느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낭만적이네요. 뭔가 진짜. 그렇죠. 뺏고 싶긴 하죠. 그거잖아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하면 아 할아버지는 저기 저 정리하고 하늘에 있어. 저기 어. 계셔 이러면 진짜 거기 계신 거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죽음 중에 가장 낭만적인 죽음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 그러면은 되는데 평가를. 진짜 실행하는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 그렇네요. 네 마지막 순간에 네. 실제로 일단- 이걸 실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팟캐스트에선 제가 얘기하고 뺏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사고 실험이잖아요. 네. 그 순간으로 가봤는데 일단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원하는 죽음을 설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에 일단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보낼 수 있다는 거에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집이나 병원 장소가 상관없다고 알롱님 하셨는데 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시설에서는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집에서 죽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요양병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 공간이 되게 이렇게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도 들려오고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려오고 막 이렇게 그 공간의 에너지나 병원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아빠도 나오시면서 아 자기도 이런 곳에서 늙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사실 원해서 누가 그런 곳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건강하게 지내다가 집에서 또 주변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순간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남아있다면 제 주변에 와서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욕심이 뭐냐면 저도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인지 능력만 좀 괜찮다면 마지막에 농담 한마디 던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네. 슬퍼하고 있는데 피식 이렇게 웃고 가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근데 안 웃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간 좀 남은 것 같으니까 네. 미리 생각해놔서 그러게요. 상황 맥락적으로 맞게 한마디 웃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게요. 노력을. 한 70년 동안 고민한 농담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좀 부담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은 네. 이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과 그렇죠. 그쵸, 뭘 해도 사실 웃길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런 시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면 평균 나이가 높아진 만큼 만성질환 사망, 즉 질병에 의한 사망이 80%를 차지하고 집보다는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떠올리라고 하면 좀 낭만적인 죽음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낭만적이고 깔끔한 죽음을 지금은 상상하지만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치매에 걸려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어떠한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1부에서 던진 질문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의 노후를 상상해 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거동이 불편할 때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정신이 건강하다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받고 싶긴 해요.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강도가 높고 힘든 일인지를 아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 부모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돌봄 노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봄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신까지 건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약간 존엄사를 위한 안락사를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실 저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는 것까진 괜찮지만 제가 저을 수가 없고 뭔가 온전히 제가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가족이 돌봄 노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가족을 기억을 못 하는데 가족은 힘만 들 거잖아요. 저를 기억도 못 해주는 사람을 계속 돌봄 노동을 해주고 이러는 게 사실 뭔가 제가 온전한 정신이었으면 그걸 바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누구한테 돌봄을 받고 싶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보다 우선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가진 조금의 이 능력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적어도 뭔가를 이뤄놨을 건데 그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해놓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생을 보낸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치매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좀 괜찮은데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한테 돌봄을 받으려는 거는 마음이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들은 기꺼이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저도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쓰일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쓰는 게 아마 더 서로에게 더 나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뭔가 그렇게 큰 부담을 지어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이나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그런 돌봄 노동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정말 힘든 시련이 있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크게 느끼잖아요.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옆에 있을 거고 옆에서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지만 제가 직접 그런 노동을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가능할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사실 돌봄 정책의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량 자체가 적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로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장기 요양에 돈을 쓰는 정도는 GDP의 1.1%로 독일이 2.2%고 옆 나라인 일본이 2%여서 OECD 평균이 1.7%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 투입량이 적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장기 요양 보험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재정 투입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돌봄 노동에 대한 대우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왜 돌봄 노동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을까?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임금을 인상을 하면은 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빨리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돌봄 노동 하시는 분들에게 개호복지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연수 기회나 경로를 구축하면 추가 임금을 나라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흥미로운 게 이 서비스나 현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돌봄 노동하는 가족에게 돈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돌봄자한테는 연금 보험료와 더불어 산재 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돌본다고 현금을 주진 맞아요. 않잖아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돌봄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전문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요양시설이 굉장히 과도한 시장화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친할머니 그 요양병원에 갔는데 정말 그 좁은 방에 계속 환자들은 바뀌고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90% 이상이 민간 영리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시장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나라가 재정을 더 투입을 해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사실 더 우리나라는 이 요양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양병원의 수가 늘어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변화는 나라에서 이거를 시장화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문제로 다시 이 요양 문제를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전체를 인수해야 되나요? 그게 시장화를 또 이렇게 막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인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그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장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백구님이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타당한 게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요양병원에서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돌봄 노동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로 어떻게 보면 내몰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사실 가족 돌봄에 대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육아를 하면 육아 휴가도 주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이 돌봄 노동도 가족이 돌봤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독일의 선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 돌봄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의 돌봄이 노동의 한 형태이고 이것이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 사실 이미 규제가 있다고 해요. 이게 요양병원이 너무 값이 비싸지게 되면은 부담이 되니까 요양병원의 구조가 애초에 돈을 많이 못 벌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그 안에 환자들의 뭔가 경험과 그런 환경을 더 신경 쓰기보다는 비용 구조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런 악순환이 오히려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쉽게 그런 규제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을 해서 2018년부터 통합 돌봄 정책이 예비적으로 시행되고 이제 2026년 3월 27일 정도에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통합 돌봄 정책이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수가 너무 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자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돌봄이랑 의료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시킨 다음에
집으로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라는 것이 이 통합 돌봄 정책의 핵심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막 실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직접 그 집에 가려면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보수는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과 공무원 모두를 통합시키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라는 게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다 좋은 일이잖아요.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과 사회적 이 하방선을 올려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인데 결국 이 지금의 현상은 모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어느 시점에 그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과도한 수익 구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저도 구체적인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이죠. 2026년 하반기부터 더 확대를 하고 27년부터 거의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번 정부의 목표가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있죠. 근데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법이고 국민건강보험에 그걸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또 국민건강보험이 되게 우리나라가 사실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되게 인정받는 어떤 의료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에 있어서 비용이 월에 400, 500일 했는데 지금은 월에 60만 원 정도를 내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면은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26년도부터 하는 이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은 원래 병원 측과 계약된 게 아니고 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또 의문도 되게 많은데 이 간병인들이 서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환자들을 약간 학대한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화를 해서 병원 측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지원도 해주고 환자의 이제 부담을 줄여서 환자 100% 부담하던 거를 환자가 30%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시범 운행을 20개 병원에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긴 문제들이 뭐냐면은 일단 시장 가격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다 시장화가 돼서 간병인들도 가격 경쟁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했을 때 그것보다 크게 경쟁력이 있지도 않은 가격에서 이 대상자는 지금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최고도로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정도의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간병인 자체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간병인조차도 어떤 요양병원의 5에서 6곳 정도는 50%가 나가고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이 병원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돼서 중소 요양병원들이 설 곳을 잃는다. 지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못 서지 않냐 해서 최근 5년 동안 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떤 복지 정책이라는 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참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자면은 결국 복지도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행했을 때 연간 10에서 15조 정도의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자체가 또 재정이 마르고 있어서 2024년부로 적자로 지금 전환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부담도 사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고 다음 세대한테 내려오는 건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쏘는 재정이 적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돈을 더 써서라도 이런 복지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믿는 이 사회적 인식이 있느냐 했을 때 결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바뀔 방향이 있지만 그래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낙관론자인 저는 기술이 제발 저도 그 발전해서 생각이 아, 들었어요. 네. 일단 로봇이나 이런 네. 로봇과 맞습니다. 시설도 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 노동의 강도 그리고 그 비용이 문제인 건데 네. 그걸 그렇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은 네, 부탁드립니다. 누구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안 다른 되나요? 기술 아, 발전. 산업공학 공부하셔서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회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도 늙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많이 하면 네.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서라도 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사회적 인식에 대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게 제가 오늘 주제를 팟캐스트로 아. 준비해온 이유입니다. 큰 그림이시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몸을 움직이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제가 꼼짝없이 병동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저는 사실 가족에게 돌봄을 맡기지 않고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은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 분들 중에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살아가는 게 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인간 문명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새로운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질질 끌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힘든 방법으로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방법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제가 내가 안락사를 하고 싶은지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걸 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둘 중에 뭐 일단 거죠? 지금은 네, 개인. 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네,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왜요?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안락사를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지금은 너무 몸이 편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이랑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상황을 가정하고 안락사를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돼도 저는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뭔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누워서 밖에 풍경을 보는 게 그냥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이 바람을 느끼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락사를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 이후에 네. 뭔가 한번 제가 인대가 한번 늘어난 적이 있어서 다리가 갑자기 한번 불쑥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네. 그냥 이 고통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오랜만에 딱 겪고 나니까 와, 이거를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됐을 때도 내가 안락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안락사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된 상태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암 말기나 임종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CPR을 중지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사가 직접 정맥 주사를 놓아서 죽음을 유발하거나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락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소극적 안락사 말씀해주신 것과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또 하나는 조력 존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주사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약물을 먹어서 이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걸 조력 존엄사라고 해요.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 조력 존엄사,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단계가 있고 이 단계마다 허용되는 국가들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치열하게 가치관이 막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걸 사회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는 제가 하고 싶어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쵸. 아, 뭐든지 다 의사의 허락은 항상 있어야 될 거고요. 다른 게 있다면 의사가 나한테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약물을 먹는 거예요. 행위의 차이. 행위의 차이가 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안락사를 도입할 때 어떤 부정적 효과들로 얘기하는 게 진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선이나 압박에 의해서 맞아요. 강요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방지가 안 된 상황에서 도입되면은 또 위험할 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이제 하려면은 6가지 항목을 확인을 하는데 1번 환자의 숙고와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되고 2번으로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3번 환자가 현재 상황과 그 예후에 대해서 알고 있고 4번 적절한 해결책이 없고 5번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사와 상의를 하고 6번 위 내용을 서면으로 적용한 경우 합법적으로 약물 투여를 받는 건데 이렇게까지 되게 상황을 많이 설정해놨잖아요. 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상황에 있으면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설계된 것이. 근데 여전히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아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월에 치료비가 거의 한 500만 원씩 나와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면은 숙고와 자발적 요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 근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살아있는 게 더 행복하다기보단 네네. 살아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죽는 것보다는. 근데 자녀들이 그 환경이. 비용을 대고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너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이 지금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네. 선택지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진 상황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정신이 건강할 때 더 이런 게 되게 비극적인 일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통계 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맞아요. 50%를 훨씬 웃도는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시행했을 때 50만 명이었는데 굉장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국민의 약 80에서 85%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80에서 85%가 원하고 있지만 연명치료 중단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원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게 20%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 의사 결정을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들 중에서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보호자나 이런 거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의 결정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은 20%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락사 이야기를 할 때 환자 본인과 의료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보호자도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친구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 수혈을 받는데 이 수혈을 받을 때 생각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 많이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가 계속 도니까 계속 오줌이 나온대요. 그럼 그거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한 번 수혈을 받고 나서 할머니는 나는 이거 받기 싫다. 너무 인간으로서 존중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보호자들은 다 각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엄마 그래도 받아야지 건강을 위해서. 근데 다른 분은 그래도 엄마가 싫다고 하는데 그냥 수혈하지 말자. 이렇게 또 보호자 간의 의견 대립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자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또 보호자가 반대하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력 존엄사까지는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력 존엄사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거나 혹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의사가 뭐 한 명을 보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 조력 존엄사 같은 경우는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사전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또 보호자가 뭐 보호자의 어떤 시선이나 압박 같은 걸 벗어나서 뭔가 내가 이 행동을 스스로 할 정도면 그 정도는 사실 저는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사실 물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걸 너무 인지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소변도 다 가족들이 봐주거나 근데 막 아니면 아예 뭐 대소변 너무 고통이 매일매일 몸부딪혀서 큰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존엄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력 존엄사까지는 어떤 법률과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는 보호자와 의료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팟캐스트를 구상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EBS의 호스피스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였습니다. 아마 다들 제가 카톡방으로 보내서 보셨을 텐데요. 새해 첫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은 이제 치료 중심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곳이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 내외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끝에 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죽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 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5 위시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캠페인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길 말, 뭐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어떤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의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저는 이 안락사와 되게 관련된 유명한 콘텐츠 중에 메리 킬즈 피플이라는 이 안락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환자분이 나오세요. 그런 걸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죽음 이후의 가족 관계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가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존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뭐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받고 그걸 또 이뤄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적은 걸 지금 봤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그조차도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인지 능력도 온전하지 않을 건데 그럼 이때까지도 나에게 의미를 가지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다 떠나고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보내준 영상에서도 옆에 그 배우자분이
계속 옆에서 말도 해주고 그 시를 써가지고 읽어주는 그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게 질문이라면 그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이 결국 정말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더 이상 뭔가 계획하기도 어렵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그때까지 나의 삶을 구성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 말기 환자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처럼 침대 위에서 꼼짝없이 못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인간다운 삶을 아직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병문안을 받고 싶은지 혹은 어떠한 공기를 쐬고 싶고 어떠한 햇빛을 쬐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말을 누군가 들어줘서 나의 의사를 존중을 해준다면 아직 나 살아있구나. 나 아직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좀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뭔가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희생할 때도 많은데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은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과 현재와 하루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과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환경과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은 것들, 뭔가 행복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걸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냐면 죽음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비관적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죽음을 수용하는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한 좀 대화들이 잘 심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허투루 보낸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그 공감하셨군요. 네,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 맞는 죽음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사회적 동물로서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 중 하나인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인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과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노력과 우리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며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보통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교통철학연구소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